6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지역을 위한 일꾼 4천여 명을 선출하는데요. 네, 서울시 청합광장에 야외 스튜디오 마련돼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투표가 시작된 지 약 7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이제 5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12시 기준 투표율은 15.0%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보다 4.7%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투표율이 오늘 좀 낮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수도권인 서울 14.6%, 경기 15.1%, 인천 13.9%고요. 광주가 9.6%로 보통은 이곳이 이제 투표율이 좀 높은 것인데요. 이번에는 가장 낮습니다. 장 기자는 혹시 투표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이 본투표 날 사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사전 투표를 한 건데 이번에 이 사전 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더라고요. 이 역대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로는 최고였습니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0.14%였으니까 0.48%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네, 여야 모두가 이제 대대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요 후보들, 지도부 이 대부분이 이 사전 투표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거지만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사전 투표 때부터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당력을 집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 조직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지층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이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선 패배와 당내 내용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면서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 기자, 저희가 이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보다 관심이 낮다는 말을 전해드리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이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같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인 겁니다.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이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이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어느 선거보다 자신의 실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표 잊지 말고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할 거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네. 투표율이 그러면 70%는 나오겠네요? 이거를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만 사실 지금 현실은 좀 다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 지금 낮을 것 같은데요.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88.7%로 투표에 가장 적극적이었고요. 20%가 44%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후보 선택 시의 고려사항,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서 인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응답이 33%에서 31%로 소폭 줄었는데 반면에 소속 정당이 내가 투표할 때 중요하다. 이런 응답이 23%에서 29%로 비교적 많이 늘었어요.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이 4년 전과 비교해서 인물은 덜 보고 그렇죠. 이 정당을 좀 더 보게 됐다는 건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84일 만에 치러지는 민주화 이후에 가장 빠른 인접선거입니다. 따라서 대선 연장전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메시지도 좀 더 감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승리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을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윤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힘 있는 여당 후보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방 권력까지 되찾아서 원팀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강원도를 외가로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당의 원내 해령탑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강릉 출신입니다.
에서도 새 시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런 견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윤 대통령의 인사, 안보, 민생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견제와 균형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요. 또 후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도정과 시정, 지금까지처럼 잘 이어나가겠다, 이런 유세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이완됐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는데 기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율로 보면은 약간은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 들고 한번 후려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회초리 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읽어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를 네, 보통 지도부는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먼저 국민의힘은 수도권 포함해서 이 최소 9곳 플러스 알파 당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자릿수를 목표로 잡았다가 기세가 올라간다고 판단하니까 두 자릿수까지 상향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 승부처로 손꼽히는 수도권, 충청권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고 보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공식 선거운동 첫 시작을 천안에서 한 데 이어서 이 대전에서 이 중앙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모두 몰려갔는데요. 이 TK 같은 전통 텃밭은 지역 의원들을 동원해 고정표를 다지고 이 수도권과 중원은 당 지도부를 필두로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한번 볼까요? 민주당은 일명 서해벨트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통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 승기를 잡고 이 서해벨트를 따라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승리도 가져오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는데요. 애초 전국에서 6곳에서 7곳 승리하면 선전했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막판엔 다양한 변수로 5군데 정도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원 유세 펼쳤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뒀던 민주당이 지역 일꾼으로 일하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런 읍소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 이렇지만 여야 모두 이 지역만큼은 뺏겨선 안 된다 생각하는 곳 있을 겁니다. 이 최대 승부처 보통 이렇게 부르죠. 이 지도부의 지원 유세지를 따라가다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다른 선거 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 수도권 그리고 충청이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에 더해서 인천이 걸린 수도권은 여야 모두가 늘 양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은 서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에는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인천에서 서울로 둥지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격돌했는데요. 이 밖에 정의당 권수정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잖아요. 맞습니다. 작년 4.7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57.5%를 득표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 상대편 후보였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9%를 얻어서 이 두 후보 간 격차가 18%포인트 정도로 좀 컸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현 시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서울 시민 민심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18%포인트보다 좁혀질지 어떨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 전 치러진 18년 지방선거에선 서울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쏠렸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당선과 함께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 서초구를 제외하고 전부 파란색 깃발이 꽂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구에서 득표율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앞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내신 이 과반을 넘는 14개 구 이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이 민주당은 강북권을 최대한 사수하고 경합지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선에서 확인된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유권자 마음을 알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서울시장 후보들 공약에서도 5대 공약 안에 이 부동산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공공 지원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 통합 기획이 대표적입니다. 이 다주택 밀집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과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같은 아이디어도 내놨는데요. 또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기존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이 타워 팰리스 수준의 고품질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 볼까요? 임대주택에서 10년 거주하면 최초 분양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누구나 집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24만 호 임대주택 중에 15만 호를 확정 분양가로 분양한다는 건데, 이 구룡마을에 최대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1만 2천 호 공급하고 또 개발이익은 1,000만 서울 시민에게 10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약 외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 도입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명 강의나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 약자와의 동행 공약도 비중 있게 내세웠고요. 송영길 후보는 UN 아시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서 그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공약 등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서울도 그렇지만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 승자가 누굴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랑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인데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몰린 곳이라서 경기지사 선거 결과가 6일 지방선거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경기 판세도 다음 연결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 보궐선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8장이 배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8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되죠. 네, 이 보궐선거 지역 7곳을 보면요. 지금 CG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지역구였던 곳이 4곳,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이 3곳입니다. 여야 모두 이 내심 기존 차지했던 곳에 한 곳을 더 가져오겠다는 생각인데 목표가 달성될지 주목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역들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그리고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여기에 등판하면서 이제 판이 커졌어요. 이재명 후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안철수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의원을 했던 성남 분당갑에 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고문의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직책을 그리고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전격 공천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인수위 해단식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뒤에 공천 면접 시험을 치르고 처음으로 국민의힘 띠를 두르고 이 보궐선거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등판으로 보궐선거 판이, 그 지방선거 전체의 판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마치고 2달 만에 정치권에 전면 복귀한 건데요. 그 당시의 대선 결과가 0.73%포인트, 역대급 초박빙 선거였기 때문에 이후에 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빨리 등판을 했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 이재명 후보의 향후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상대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어느 정도 차이를 벌릴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상 초접전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 개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 그동안 무성했던 뒷말을 일축하고 당내 주도권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패배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은 이 송영길 후보가 내리 5선을 한 곳인데 패배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에 의문부호가 달리게 될 겁니다. 간발의 차 신승도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합당으로 합류한 안 후보가 국민의힘 내 세력이 사실상 없죠. 전무하죠. 이번 보궐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큰 격차로 이기고 원내 진입에 성공한다면 향후 당내 입지를 가져가는데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겁니다. 사실 안 위원장의 출마 목적은 당권 도전에 있는 거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파다했습니다. 이 고문과 마찬가지로 당내 입지 구축 후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선대위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은 안 위원장이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따라서 김은혜 후보 당선 여부가 이 안 위원장의 입지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투표 시간 이제 확진자 별도 투표 제외하면 이제 5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17곳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2곳만 차지하는 그런 초라한 성적표 얻었습니다. 19대 대선 결과에 힘입은 거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한쪽의 압승이라고 볼 만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무게추가 기울지 않은 균형과 견제 구도가 확인이 될지 아무래도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궐선거판을 키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지역구도에 변동이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전에 5.18 민주화 기념식에 출동하고 그랬죠. 이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 18년도 부산에서 이 민선 1기 이후에 첫 민주당 시장이 당선돼 눈길을 끌었는데 4년 만에 PK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 마련된 연합뉴스 TV 스튜디오에서 박초롱, 장보경이었습니다.